내 남편이 죽었는데 난 왜 이렇게 슬프지가 않은 걸까요? 장례식장 한가운데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박태준 중소기업 대표로 재력가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무자비했던 남자였습니다. 10년 전 우리 외아들 민석이를 사고로 잃고도 어차피 물려줄 필요 없는 놈이었다라며 냉정하게 말했던 사람이죠. 지금 제 마음은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끄러운 빈소 한쪽에선 시댁 친척들이 유산 문제로 속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마치 저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 수군거림 속에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다 끝났어. 10년 전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사고에 대해 입도 열지 않았고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울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걸까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10년간 억눌렸던 한숨이 깊게 나왔죠. 박태준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는 술에 취해 돌아와 저를 탓하곤 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말이었죠. 민석이는 그런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16살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민석이와 크게 다툰 후 그날 사고가 났죠. 지금도 그날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석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과연 이제 평화가 올까? 손에 들린 까만 장례식 순서지를 구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매년 꾸는 꿈 때문이었죠. 엄마, 난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민석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환청인지 아니면 진짜 어딘가에 살아있는 아들의 외침인지 제 삶은 그 질문으로 가득 찼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새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엄마에게 오지 않을까? 10년간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죠. 아들의 웃음소리, 학교에서 돌아오며 엄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 시험지에 100점 맞고 자랑하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진실을 찾아야 해.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면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간의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설 겁니다. 직장 동료들도 모르는 내 비밀 이야기,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 진실을 이제는 파헤쳐볼 시간이 온 거예요. 민석이를 잃었던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민석이와 싸우던 장면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며 소리치던 남편, 그리고 집을 뛰쳐나간 민석이. 그 후 들려온 끔찍한 사고 소식, 화재로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아들의 장례식,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고 이후 민석이에 관한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사진부터 시작해 민석이의 방까지 모두 정리해버렸죠.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 발견한 작은 상자 속에서 민석이의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이중 생활을 하듯 남편도 민석이를 그리워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울리는 이 이야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많은 조문객 사이로 그 남자의 존재감이 유독 빛났습니다. 매끄럽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지? 조문객 명부를 보던 친척이 속삭였습니다. 아, 저 사람 신문에 자주 나오는 IT 회사 대표 아니야? 윤현기라고. 청년 사업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백만장자라던데. 그 순간 저는 그 남자 윤현기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을 뻔했죠. 그 얼굴, 10년 전 제가 잃었던 아들, 우리 민석이와 똑같았습니다. 젊어진 민석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발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1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얼굴이 갑자기 현실에 나타났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친척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죠. 하지만 윤현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며 지나쳤죠. 빈소 한복판에서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축했지만 제 눈은 여전히 윤현기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남긴 향수 냄새가 민석이가 좋아하던 것과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기적일까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윤현기를 검색했어요. 인터넷에는 그에 관한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30 초반의 나이에 IT 기업을 일궈낸 젊은 천재 사업가 고아 출신으로 18배 입양되어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18. 그 나이는 제 아들 민석이가 사고를 당했을 시기와 일치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았습니다. 민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 봤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 너무나 닮아 있었죠. 10년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저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친 집착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간 기다려온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환상일까요? 침대 위에 널브러진 기사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윤현기 32, 앱 개발 회사 창업자 1년 전 결혼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민석이라면 왜 어머니인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죽은 척 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내일 꼭 다시 만나야 해. 확인해야 해. 장례식 마지막 날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올까 싶어서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지만 윤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바심이 났죠.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 남기고 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워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윤현기 드림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에서도 뭔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말 민석이라면 그리고 저를 알아봤다면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까요? 결심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윤현기를 찾아가기로요. 이대로 또다시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태준 씨, 당신이 뭔가 숨긴 게 있었죠? 민석이에 관한.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은 대답 없이 사진 속에서 차갑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윤현기의 회사 위치를 검색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었죠. 내일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진실을 알아낼 거야. 10년 만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희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의문을 풀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최정훈 변호사는 실종자나 가족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죠. 10년 전 민석이의 사고가 화재로 시신 확인이 제대로 안 됐고 DNA 검사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저는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죠. 제가 본 윤현기가 정말 제 아들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로서 제 아들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적으로 DNA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만약 정말 아들이라면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유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민석이라면 왜 저를 피했을까요? 변호사는 윤현기의 과거를 조사해보겠다고 했죠. 18배 입양됐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전의 기록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생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죠. 숨겨둔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0년 전 사고 직후 남편 박태주는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았더군요. 민석이 명의로 들어있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가 갑자기 회복된 기록도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돈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A병원에서 발급된 DNA 검사 결과지를 보니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검사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서명이 민석이 담당이었던 주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서명한 의사를 찾아보니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죠. 서류가 조작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윤현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빌딩 로비에서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윤현기는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였죠. 빌딩을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윤현기의 아내 이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기자가 아니라 혹시 윤현기가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이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서연의 말에 따르면 윤현기는 18배 양부모에게 입양됐고 그전에는 고아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중요한 점은 윤현기는 16의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거였죠. 바로 민석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윤현기의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지 물었더니 이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현기는 정말 제 아들 민석이었죠. 10년 동안 제 아들이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에게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윤현기는 사고 후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신원미상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회복 후에도 과거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양부모를 만나게 된 거였죠. 이서연은 남편이 종종 악몽에 시달리며 엄마를 부른다고 했어요. 마치 과거의 기억이 꿈속에서 깨어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 민석이가 살아있다면 남편은 왜 거짓 장례식을 치른 걸까요? 보험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재에서 발견한 메모장에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남편의 글귀와 함께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민석이 사고 직후였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발견한 내용을 알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윤현기 씨에게 직접 접근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변호사의 말대로 이제 저는 차분히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현기의 회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에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죠. 물론 빈 협박이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 때 비서가 와서 저를 안내했어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윤현기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그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하는 듯했고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극적이는 모습이 어린 적 민석이가 긴장할 때 하던 버릇과 똑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현기는 제가 찾아온 이유를 물었고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용기를 내어 그를 민석이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은 윤현기이며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는 것 같다고 차갑게 대응했죠. 저는 그의 오른쪽 손목 흉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6살 때 놀이터 철봉에서 떨어져 다친 사실을 말했어요. 제가 흉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윤현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손목을 감쌌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간절한 마음에 가방에서 민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지만 윤현기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 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는 위협까지 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10살 때 보라매공원 벚꽃축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을 옷에 흘려 울던 민석이에게 했던 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윤현기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듯한 표정이었으나 이내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그만해달라는 부탁에도 14살 생일에 바이올린을 선물했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갑자기 윤현기는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렸어요.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책상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윤현기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더 이상 남편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현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어떤 인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고 이서연도 그를 따라갔어요.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윤도현의 반응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 민석이의 과거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어떤 끔찍한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이 기억을 되찾도록 도울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에서 찾은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민석이 사고 당일의 병원 기록과 경찰 보고서 모두 뭔가 이상했어요. 사고 시간과 장소가 처음 들었던 것과 달랐고 목격자 진술도 애매모호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꾸며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을 좀 더 파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다시 윤현기에게 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이서연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센트럴 파크 벤치에서 만납시다. 남편 없이 둘이서요. 이튿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강남 센트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공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니 멀리서 이서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고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이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앞만 바라보았어요. 이서연은 어젯밤 윤현기가 심한 악몽을 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6살 때부터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제는 특히 심했다고 했어요. 엄마를 부르며 울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밀치는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이었죠. 이서연의 말에 저는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남편이 16에 당한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서연의 설명으로는 자동차 사고였고 기억상실로 인해 그 전의 삶을 모두 잊었으며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죠. 이서연은 어젯밤 윤현기는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으로 어릴 적 기억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밀쳐서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서연의 말에 저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가 목격했던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 박태준이 술에 취해 들어와 민석이와 크게 다투던 모습,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민석이를 쫓아가던 남편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벌어진 일까지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민석이를 밀친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죠. 남편이 민석이를 해칠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서연은 윤현기가 정말 박민석인지 그리고 제 남편이 그를 다치게 한 건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이었죠. 남편이 술에 취해 민석이와 다툰 후 밖으로 쫓아가 밀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 자동차가 민석이를 쳤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서연은 어떻게 화재 사고로 위장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간 후 돌아와서는 민석이가 화재로 사망했다고 했었죠. 제가 가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못 볼 것이라며 막았고 서둘러 화장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슬픔에 빠져 의심하지 못했어요. 이서연은 결국 윤현기를 죽은 것으로 속이고 보험금까지 챙긴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민석은 기억을 잃고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이었죠.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보험금 수령 기록과 회사 재정 관련 서류들이 이를 뒷받침했어요. 당시 남편의 회사가 파산 위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한참을 생각하더니 윤현기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민석이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트라우마까지 함께 돌아올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서연은 오늘 저녁에 그들의 집으로 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리 윤현기에게 이야기해두겠다고 했어요. 이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이 드디어 오고 있었죠.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10년 동안 진실을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공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남편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민석이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등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약속을 준비하며 가슴이 떨렸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민석이를 처음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그가 저를 받아들일까 등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10년의 어둠이 걷히고 이제 진실의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아픔을 가져올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서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그들의 아파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문을 연 이서연은 조용히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거실에 들어서니 윤현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이서연이 차를 내오는 동안 윤현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석이의 모습이 담긴 옛 사진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이서연이 차를 내놓고 자리에 앉자 윤현기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것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윤현기는 최근 악몽이 심해졌고 기억의 파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제 이야기에 영향받은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서연의 배려로 저는 사진첩을 꺼내 민석이의 유년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윤현기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10살 생일 파티 사진에서 오래 머물렀죠. 윤현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현기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라매 공원 철봉에서 떨어진 사고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윤현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현기는 천천히 돌아보며 왜 아버지가 자신을 밀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민석이와의 다툼이 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너무 두려움에 떨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사고 후 병원에서 민석이를 데려가고 화재로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말했어요. 윤현기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윤현기는 왜 더 일찍 찾지 않았는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따졌어요.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죠. 단지 그때는 너무 두려웠고 남편이 다음은 저를 해칠까 두려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현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닌 비통함과 허망함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10년 동안 침묵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현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이서연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현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의 서재에서 찾은 또 다른 비밀이었죠. 병원 의사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큰 금액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민석이의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증거였어요. 윤현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자신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고 윤현기라는 사람으로 새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 와서 박민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죠.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현기는 천천히 진정되어 갔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박민석으로 돌아가길 바라는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만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지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석이를 위해서인지 고민했어요. 윤현기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윤현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단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아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뒤흔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리고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했어요. 윤현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현기는 입을 열었어요. 윤현기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윤현기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윤현기는 과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영원히 외면할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민석이의 흔적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처분했다고 생각했던 민석이의 물건들 중 일부를 제가 몰래 다락방에 숨겨두었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민석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첫 운동회에서 받은 메달, 그리고 15번째 생일에 제게 주었던 손수 만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추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윤현기의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은 어머니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윤현기는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저희 만남 이후 그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 밤에 끔찍했던 일까지 모두 기억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윤현기는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죠. 다음 날 한강공원에서 윤현기를 만났어요. 그는 혼자 왔더군요. 강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빠져 있었던 10년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윤현기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양부모님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윤현기가 고아원에 있을 때 입양해 주었고 미국 유학까지 지원해 준 은인이었죠. 윤현기는 자신이 박민석이라는 사실, 그리고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그의 양부모님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윤현기가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엄마를 부르며 울었기 때문이었죠. 윤현기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박민석이라는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윤현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박민석이라는 과거를 기억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윤현기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고 그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윤현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희생자였을 거라고, 남편의 폭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윤현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윤현기는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품에 안겼어요. 아들의 단단한 품에 안기니 1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린 민석이를 안아주던 때처럼 아들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엄마, 윤현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떠난 상태였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은 내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난 나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당신이 못 꺾은 사람으로 남았죠. 이제 더는 남편에게 원망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지 모든 것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윤현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아내 이서연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윤현기의 딸이었죠. 3살 정도 된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윤현기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분이 할머니야. 그 말에 아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네요. 윤현기는 저를 안으로 불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장례식장 한쪽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현기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10년간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저를 위한 배려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윤현기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윤현기는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를 어머니로 인정하되 윤현기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그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서연도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은지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윤현기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바이올린 현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이가 14살 때 제가 선물해준 바이올린의 일부였죠. 윤현기는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이것이 왠지 소중하게 느껴져 계속 간직해왔다고 했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의 깊은 유대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어둠을 지나 이제 빛 속으로 걸어나오는 기분이었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는 그 공간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제 삶을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이름과 민석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미안하다라는 2글자가 있었죠. 아마도 남편도 마지막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닫고 책장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윤현기는 약속대로 자주 연락해왔어요. 가끔은 은지와 함께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은지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자고 할 때면 예전의 민석이와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은 기적.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2번째 기회인지도 몰라요.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새로운 시작, 아들과의 재회, 그리고 이제는 손녀까지. 제 인생은 슬픔에서 시작해 행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깊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10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